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기본 과정 1순환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갈래요. 자, 금융론이라는 것을 할 건데, 지난주에 투자론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지만, 오늘 금융론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보게요. 이제 책을 지금 펼 필요 없고, 부동산 금융론의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금융론은 이렇게 이제 목차가 구성되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배운다 이런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두 문제거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작년에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의 분류 정도 배우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금융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앞에 부동산 붙고 뒤에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이렇게 뒤에 무슨 말 붙으면 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대표하는 게 또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택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금융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금융이라고 해. 여기 이제 금융론 관련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럼 금융론 관련 책을 딱 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융이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의 준말이다 그래요. 자금의 융통. 그럼 자금의 융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요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융통해주라 이런 말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융통해주라고 한다. 돈을 융통해주라고. 돈이 자금이잖아요. 자금. 이렇게. 그럼 자금의 융통, 이걸 줄여서 금융, 그래요. 금융. 그럼 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이게 금융이에요. 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그럼 부동산, 토지, 건물인데, 이제 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이니까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에요. 근데 토지금융은 별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토지금융. 근데 주택금융이 주로 시험에 나오죠. 주택금융은 또 나눠져요.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또 볼 건데, 주택금융은 내가 주택을 살 때 돈 빌리는 거, 이걸 주택 소비금융. 내가 주택 만약에 개발업자다. 빌라 건설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빌라를 건설할 때 돈 필요하다. 그때 돈 빌리는 거, 이걸 주택 개발금융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여기서 또 나눠진다고. 주택 소비금융하고 주택 개발금융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중개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주택 개발금융이 아니라 주택 소비금융이겠죠. 주택 소비금융은 내가 주택을 살 때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주택 소비금융이 우리 중개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 주택금융이 있는데, 토지금융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이 잘 나온다. 그럼 주택금융도 다시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두 개 중에서 주택 소비금융이 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택 소비금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가볍게 배우고, 기초적인 거 배우고, 주택 소비금융을 가서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 소비금융이,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서 대출받았다.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론이,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론이 6문제 나왔어요. 이게 좀 많이 나온 거죠. 투자론 6문제, 금융론 6문제니까 금융론을 작년에 많이 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금융론이 비중이 약간 줄어들어요. 아마 5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5문제 나온다고 보고, 여기 5문제 본다고 보고, 어떤 해는 어쩜 금융론은 5개 내지 6개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3문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5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여기 주택 소비금융에서 3문제를 출제해요. 3문제. 그럼 주택 소비금융은 애울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주택 소비금융을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저기 아파트 1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하는 거야. 상담. 그게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그럼 내가 신한은행 대출기 직원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주택 소비금융이란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그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은 3가지예요. 내가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은 2억이야. 그럼 8억을 과연 빌릴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무조건 다 돈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그 기준에서 내가 최대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야. 그럼 신한은행에서 7억밖에 못 빌려줘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가진 돈은 2억이고, 그러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9억까지 빌려주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내 돈 2억 있으니까. 이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얘는 계산 문제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은 한 지문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계산 문제인데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요.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생각하시라고요. 아 맞아.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생각이 됐구나.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러니까 9억까지 빌려준대 은행에서. 그럼 나는 내 돈 있으니까 2억 있으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자율이. 이자율이 연간 10%래요. 그럼 돈 못 빌립니다. 이자율이 연간 10%면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뭐 사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 못 빌려요. 그래서 이자율. 근데 이자율 이야기를 할 건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어요.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고 변동이자율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변동시키는 거 변동이. 이거 이야기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출제할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요. 최대 대출 가능금액 계산해봐라. 두 번째 이자율 이야기를 하겠죠. 요 이자율 이야기에서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에서 어느 경우에 차입자가 내가 유리한가. 고정이자율이 유리하다, 변동이자율이다 이런 건 없어요. 고정이자율이 유리할 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고정이자율이 유리할 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고정이자율이 차입자가 유리하고 변동이자율이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공부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렸다 이봐요. 9억을. 그럼 9억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연간 3% 돈 빌렸어요. 그 다음 절차는요. 갚아야죠. 그게 상한 방법이에요. 근데 상한 방법인데 여기 주택담보대출, 주택소비금융에서는 1번 이자율 이야기, 2번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갚는 방법이에요. 그걸 저당 상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저당 상한 방법인데 이 저당 상한 방법은 이자율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한 번도 금융론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게 이거라고요. 요거요. 저당 상한 방법. 그래서 이 저당 상한 방법을 이 안쪽에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빼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주택소비금융을 주로 배우는 건데 여기서 세 문제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하나, 둘, 셋. 그럼 금융론이 5문제 나온다고 보면 이 중에서 이 부분에서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이 다음부터 이제 요게 하나, 둘, 세가 이렇게 내용 나는데 이 부분은 사뭇 달라져요. 예? 주택시장 채권 유동하는 말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도 있을 거고 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다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예요. 이제 요거 좀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얘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7월달 이후에 배우면 돼요. 이거 좀 이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법.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시험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낼 건데 여러분 시험은 낼 겁니다. 올해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뭐 두 문제 나올 일은 없고 그럼 뭘 내냐면 주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을 내요. 법. 그럼 이 법의 내용을 내는데 법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 세법은 올해도 배울 때 배우고 있는 또 바뀌어요. 이렇게 자주 바뀐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에 7월 달에 변경돼. 7월 달에 개정돼요. 개정.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암기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5천억이 필요하다. 5천억. 그럼 5천억이 필요하면 뭐 아파트 건설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금 건설할 건데 5천억가 어디 적죠? 뭐 그래요. 뭐 5천억 정도 합시다. 이 5천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런다고. 그 은행이 당신은 뭘 믿고 돈 빌려줘요? 담보대수요. 그럼 담보.
그럼 5천억에 대한 담보 제공하기가 쉬울까 곤란할까? 곤란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담보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거야. 담보 없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그런데 돈이 5천억이 들어간다 해봐요. 그럼 은행 가서 신한은행 가서 나 이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건데 그런데 5천억 빌려주면 안 되겠니? 신한은행이 담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그럼 담보 없이 5천억 어떻게 빌려줘? 그래서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빌려주는데 담보를 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이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성공을 하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되면 그러면 이걸 팔면 뭐가 나올까? 분양금이 나오겠죠. 분양금. 이 분양금을 담보로 해요. 이걸 담보로 해서 신한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야. 그 분양되면 신한은행에서 바로 가져가 버려 돈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얘는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으면 이제 오늘 어쩌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거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이제 공식 이름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인데 이제 뭐 은퇴를 하잖아요. 점점 은퇴 나이가 짧아지니까 만약에 55세에 은퇴했다고요. 55세에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연금 받은 사람도 있고 연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좀 들고 뭐 국가에서 얼마 받은 거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턱 부족하다. 부족한데 그동안 55세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했는데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월급 받아서 자식 사교육비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남는 게 딱 아파트 있어요. 근데 월급은 없어요, 이제. 그죠? 연금 받는 거 조금 있고,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요 아파트를 은행에다 담보로 잡혀요. 담보로 잡고, 매월 얼마씩 받아 쓰는 거예요. 그걸 주택연금이라고 그래. 주택연금. 이걸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그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돌아가시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취업을 해요. 그럼 신한은행이 이 아파트를 담보해서 돈 빌려줬는데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많이 주는 거고 싸면 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파트 소유자였고 부인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 돌아가셨다. 그래도 부인 살아계시면 부인 돌아가실 때까지 준다고. 연금을. 그럼 계속 내가 100만 원씩 받아 쓰는 거야. 그래서 부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신한은행이 돈을 얼마 빌려줬는가 봤더니 5억을 빌려준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5억. 여기 이자까지 포함됐다고. 이 5억을 신한은행에서 이제 가져가는데 근데 어떻게 가져갈까? 이 주택 팔아서 신한은행 가져간다. 그걸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데 여기 이제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여기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요. 자, 금융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해 보자고요. 이제 필기노트 62쪽, 이제 기본서는 펼 필요 없고 필기노트 62쪽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기초.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뭐 부동산 금융의 기초 이런 타이틀하고 약간 제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단 타이틀은. 그 부동산 금융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다. 그러면 자금의 융통이니까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건데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근데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인데 토지금융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그럼 주택금융은 주택을 매개로 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택금융인데 굳이 나누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주택소비금융.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야. 주택 수요자가. 그래서 수요자금융 그래요. 그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것을 주택개발금융. 그러면 주택개발업자는 주택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 금융 그래요. 20년 전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낸 것은 지금은 거의 나올 일이 없겠죠. 20년 전에는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좀 옳은 질문이 되겠네. 자, 이 중에서 우리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은 주택소비금융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주택소비금융 이게 봐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주택소비금융은 학문적 용어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 그럼 여기 출제했던 거 볼래요? 이거 봐봐요.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고.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지문이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신용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 지문을 2번 내는데 2번 다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은 옳은 말을 만들었고 평가사 시험은 틀린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의 뜻을 알았으면 부동산 금융 또는 주택 금융의 기능이요. 제가 기능이 나오면 이 기능이라고 타이틀 달고 나온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능을 지금 여기 주택 금융의 기능까지 해서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먼저 뭘 봤냐면 기능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봤어요.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교환한다, 정보 제공한다, 양과지를 조정한다 이렇게 했다고. 애울 필요 없다겠어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나와도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겠으니까. 거의.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금융의 역할. 그럼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이거 뭐 애울 거 없어요. 애우는 순간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이 여기 있네요.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그럼 주택개발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개발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주택공급이 확대되겠네. 주택공급 확대. 애워야 되겠는가 애우지 말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판단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럼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겠네. 그러면 주택 거리가 활성화되겠죠. 사는 사람에게 돈 많이 빌려주고 주택 개발업자에 돈 많이 빌려주면 주택 많이 건설하고 많이 사고 그럼 거리가 활성화되겠죠. 그럼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겠죠. 주거 안정.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이 지금 안 돼 있죠. 아파트가 올라가고 왜 올라가는가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의 수급 조절 및 경기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제 애우고 싶으면 애우고 애우는 순간 제 생각에는 공부를 잘못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럼 2번 보자고. 어떻게 출제하는가? 여기에 이제 시험을 낼 때 주택금융의 기능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요즘은. 예전에는 아주 착하게 냈다고. 30년 전에는 이렇게 냈어요. 이걸 낸다면 주택금융의 기능 이렇게 된다고. 타이틀을 그대로 준 거야. 요즘은 그런 타이틀 안 줘요. 안 주고 볼래요?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리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올까 있을까? 오야. 여기에 지금 이걸 내는 거라고. 요거 기능을. 그러니까 주택금융, 주택 수요자 금융, 수요자 금융의 역할은 주택시장이 침체하니까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줘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잖아요. 자, 3번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3번은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금융의 기초에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택 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지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금융의 분류 파트가 있습니다. 금융의 분류 파트. 얘가 좀 흐트러졌네. 제가 보낼 때는 안 흐트러졌는데 좀 흐트러졌네요. 이게 아마 제 컴퓨터하고 여기하고 약간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의 분류는 이게 작년에 2문제나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한 번꼴 나오는데 작년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좀 출제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우리 배우다 보면 단순하게 암기사항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정책론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다. 근데 한 번도 직접 개입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겠어요. 간접 개입 뜻도 안 물어보고 그냥 직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자닌 금융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지분금융이야.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 그냥 암기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닌 금융제가 뜻을 설명할 건데, 글쎄 이런 것들 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거 여기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은 메자닌금융 좀 더 보기로 하고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자 지분은 내 돈이야 내 돈. 부채는 빚이라고. 그럼 내가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한데 내 은행 잔고에 지금 12억이 있어요. 그럼 그 12억 중에서 내가 10억을 인출해서 썼습니다. 그럼 내 돈 쓴 거라고. 그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근데 예금은 없는 상태인데 아파트가 20억짜리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 빌렸습니다. 10억을. 그것은 무슨 금융입니까?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 쓰면 부채금융이고 내 돈 쓰면 지분금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뜻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분금융이 이제 어떤 게 지분금융이냐면 여기 이제 지분금융 종류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을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방법, 돈을 마련하는 방법, 빌리는 방법이 아니라 마련하는 방법이요. 빌리는 방법이 틀렸고 마련하는 방법. 이걸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자기 돈 쓸 수 있고 남의 돈 쓸 수 있다고. 자기 돈 썼다? 그러면 지분. 남의 돈 썼다? 그러면 부채. 그럼 이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거예요. 빌려왔다. 그러면 부채예요. 부채. 그러면 자기 돈을 썼다 그러면 지분인데 이 A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A 회사가 주식 발행했으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거라고. 지분. 이 주식 발행한 게 가장 대표적인 뭐요? 지분금융이요. 근데 A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회사채라고 그래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다. 국가가 돈이 없다. 그럼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국가가 다른 주체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그래요. 국채. 이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야. 여러분이 혹시 국채 1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1억을 국가에게 빌려준 거라고. 그럼 서울특별시가 돈이 필요해요. 서울특별시가 순환도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돈이 없어요. 그럼 서울특별시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걸 공채라고 그래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돈이 없습니다. 채권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걸 회사채라고 그래. 그러면 신한은행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신한은행도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은행채라고 그래. 은행채? 여기 전부 다 돈이 없을 때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거라고. 그럼 국채, 공채, 은행채, 회사채 이거 전부 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거라고 이게. 이런 것들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A라는 회사를 보면 돈을 빌릴 때 A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요 채권을 발행했다고. 채권. 요 채권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리는 거라고. 제가 돈이 만약에 3천만 원이 필요해. 그 친구한테 가서 야 3천만 원 좀 빌려주라 그랬다고.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빌려줄게. 다만 뭐 그때 그러잖아. 뭐 차용증 써주라 그런다고. 알았어 차용증 써줄게. 그럼 차용증 써준 게 이게 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요.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채권 되는 거예요. 채권 이렇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했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물어봐요. 그럼 무슨 금융입니까? 부채금융이에요. 이렇게. 근데 회사채인데 이 회자를 생략하고 사채 이렇게 해요. 사채. 혹시 국채, 공채, 은행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부채금융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봐요. 지분금융 등 나왔습니다. 부채금융 등 나왔잖아요. 그럼 등이면 무수히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정반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이걸 알면 여기 아니면 부채금융이 되겠죠. 근데 메자닌 금융은 좀 어려운데 작년에 이상하게 메자닌 금융을 냈었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6가지만 좀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제가 예쁘게 보냈는데 이게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트가 뭐냐고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인트 벤처가 뭐냐고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제가 3, 4월 과정 이때 이제 설명할 건데 그거 안 나와요. 저 신디케이트가 뭐냐고 안 나오니까 그냥 이름을 알아야 돼.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이 공모한 증자가 주식 발행한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
부동산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최근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잘 나와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 모으는 거거든. 그럼 주식 발행했다잖아요. 그럼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머리를 따서 암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해놨어요. 신조, 공주, 간투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접하면 아 이렇게 되구나 느낄 거니까. 자 이제 이 부채금융은 돈 빌린 겁니다. 그러면 저당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CD게 넣고 신용카드 넣고 현금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거 부채금융이에요. 돈 빌린 거니. 현금 서비스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부채금융. 회사채 발행. 신탁증서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좀 이제 내용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제가 토지를 5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50만 평,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발하고 싶은데 저는 귀찮으니까 토지 50만 평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수도권에 50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 부자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귀찮으니까 이 토지를요 이제 뭐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제가 아니라 갑이 50만 평 가지고 있어요. 갑이 이걸 개발하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이제 신탁회사에 맡겨요. 신탁회사. 이 신탁회사가 뭐 신문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KB 부동산 신탁이 있어요. KB 부동산 신탁. KB 부동산 신탁은 국민회사 자회사예요. 국민회사. 그럼 이 신탁회사에 내가 이 토지를 맡긴다고? 맡기는 거 신탁했다고요. 신탁. 그럼 이 신탁이 있으면 아마 민법생한테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 신탁이 등기 원인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돼요.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토지 소유권 이전. 다음 주에 이거 또 나와요. 이거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안병호처럼 느껴질 겁니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요.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신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등기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면 거기 원인이 나온다고. 그래서 매매 그러면 아 매매됐구나. 두 사람이 갑이 을에게 팔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그다음 신탁 써놨어요. 그럼 신탁 써놨으면 잠시 맡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신탁했는데 신탁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만 신탁에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누구예요? 갑이야, 갑. 그러면 신탁회사가 여기 갑에게 50만 평을 신탁을 받고 신탁회사가 갑에게 무슨 증서를 줘야 되잖아요. 증서. 신탁했다고. 그걸 신탁증서라고 해요. 그럼 이 신탁증서가 결국은 이 50만 평의 소유권이에요. 그럼 여기 잠시 멈추고 내가 신탁하지 않고 이 토지 50만 평을 신한은행에 가져가요. 그래서 신한은행한테 나 50만 평 토지 있는데 여기 등기 권리증 가져갔겠죠? 가서 신한은행에 나 50만 평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빌려줄래요? 그럼 신한은행 아 그렇게 하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50만 평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신한은행이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라고 50만 평은 신탁회사에 신탁했어요. 근데 신탁증서를 내가 받은 거야. 갑이. 그럼 신탁증서 이걸 신한은행에 담보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고 유흥자 받아요. 유흥자. 그러면 갑이 신탁하지 않고 이 토지를 그냥 신한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 거나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거나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이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 이걸 신탁증서금융 그래요. 신탁증서금융 이렇게. 그러니까 신탁증서금융도 결국은 신한은행 돈 썼잖아요. 신한은행. 갑이 신한은행. 그러니까 부채금융이죠. 이렇게. 자,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갑이 주택개발업자예요. 그럼 주택개발업자는 주택건설업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건설하려면.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럼 일반적인 사채는 자 A라는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사채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이걸 내가 샀어요. 그럼 만기 2년이야. 그럼 2년 후에 너의 사채를 내가 A 회사에 제시하면 이 1,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개발업자 갑이 주택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요. 그럼 주택상환사채 봐봐요. 사채인데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주택으로 주겠다는 소리야? 주택으로. 이게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야? 그냥 사채는 만기가 되면 현금 준다니까, 현금? 근데 주택 상환사채는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 가지고 있으면 샀으면 나중에 이 주택회사가, 주택건설회사가 주택을 다 건설하잖아요? 그럼 주택 상환사채 제시해요. 그럼 아파트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주택 상환사채요.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주택 상환사채가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물어봐요. 사채. 돈 빌려서 주택개발 돈 빌려서 주택 건설했잖아요. 그럼 남의 돈 썼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채. 그럼 토지 상환사채 있어요. 토지 개발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토지로 갚아주겠다. 그게 토지 상환사채입니다. 그럼 주택 상환사채든 토지 상환사채든 남의 돈 쓰는 거죠? 부채금융.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는데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음을 발행한다. 역시 돈 빌려가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담보 없이 돈 빌리긴 되죠. 담보 없이. 내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것이다. 돈 빌렸잖아요. 돈 빌리면 그게 다 뭐야? 부채금융이요. 요건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돼요. ABS, MBS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외울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저는 지분금융, 신조공주 관토만 해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요 신조공주 관토에 있는 요 신자가 신디케이트라는 거, 부채금융에도 신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에도 신자가 나온다고. 전부 다 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신조공주 관토에 있는데 저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저 신자가 신탁증서금융인지 신주인수금융사채인지 이제 그것만 좀 판단해 주시면 돼요. 메자닌 금융은 요 메자닌이라는 말이 이탈리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을 해요. 이태리 말이라는데 1층과 2층 사이래요. 뭐 그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메자닌은 이런 뜻이에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여기 이제 메자닌 금융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작년에도 제가 여기까지만 알려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나왔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뜻만 알아보라고.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외울 거니까 어차피 뜻만 좀 보자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A라는 회사가 자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발행해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사채를 발행했으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이요. 근데 이름 봐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나중에 신주 새로운 주식 발행하면 새로운 주식을 주세요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사채니까 부채금융인데 만기가 이 사채 만기가 만약에 2년이요. 그럼 2년 후에 사채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현금 받을 건지 아니면 주식 받을 건지. 그럼 주식 주세요. 그럼 이게 주식이 되는 거야. 그럼 사채가 주식이 됐으니까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 두 개의 중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는 전환한다는 소리예요.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거 나중에 이제 우선주 이거 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택 소비금융을 하는 거죠.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소비금융이잖아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세 가지 사항 배운다 했잖아요. 이자율,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 다음에 내가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저당 상환 방법.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소리. 이자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자율 나오고, 그러면은 이자율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내가 돈을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요거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니까 지금 안 되고, 그냥 요 기본적인 내용, 요 내용을 좀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 기본적인 내용을 지문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주택 소비금융에서 첫 번째 주제가 이자율 결정 원리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자주 출제했는데 요즘은 자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 마시면 돼요. 저 이자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은행의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그러면 이 신한은행이 있는데 이 신한은행은 스스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 그러니까 어떤 수박 가게에서 수박 장사할 때 그 수박 가게에서 수박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수박을 밭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팔잖아요. 중개하잖아요. 중개. 그래서 자기 마진 먹고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신한은행이 수박 가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한은행이 수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박을 어디선가 받아와요.
돈을 받아온다는 소리야. 그 수박이 돈으로 본다면. 그럼 신한은행은 돈을 누군가 받아오는데 제가 신한은행에 예금했어요. 예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금했습니다. 제가 그냥 여윳돈 예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받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가 신한은행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신한은행의 주거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막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제가 신한은행 거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한은행만 거래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면 신한은행 가면 소위 말해서 VIP 대접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예금한 게 아니라 거래가 계속 많으니까 신한은행이 알거든요. 신한은행이 이 사람이 우리 은행하고 어디 은행 자기 은행하고 어디 은행인가 다 거래가 다 한다고 요즘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만 많은 게 아니라 신한은행은 제가 국민은행하고 거래한 거 상업은행하고 거래한 거 다 한다고. 근데 거의 없거든요. 우리도 신한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이제 좀 혜택을 받는 편인데 그럼 제가 이제 예금해 준다고 이렇게. 그럼 제가 예금해 줬어요. 제가 받는 강사료가 신한은행 통장으로 계좌로 들어간다. 그것도 제가 예금해 주는 거라고. 원장님이 저한테 줄 월급을 신한은행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제가 신한은행에 예금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예금했어요. 요 예금한 사람을 자금의 공급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자금의 공급자. 여기 이제 예금자인데 자금의 공급자예요. 자, 그럼 신한은행은 저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야. 그냥 빌려갈 수 없잖아요. 저한테 이자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예금이자율이죠. 예금이자. 요걸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출받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받는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저한테 신한은행이 요 3%로 돈을 이자를 주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거야. 그럼 제가 1,000억을 신한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그럼 신한은행은 돈을 조달한 거예요. 자금을. 그럼 이 돈 가지고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하겠죠? 그럼 대출해 줘야 돼요. 대출.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죠. 차입자고 자금의 수요자라고 해요. 여기는 자금의 공급자, 여기는 자금의 수요자. 돈 필요한 사람,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지만 그러면 갑이 돈을 빌려요. 그럼 제가 1,000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여기서 10억을 빌려가는 거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럼 대출 받을 때 이자율, 이걸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지. 그럼 이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 보겠다는 소리예요. 저게 대출 이자율 결정 원래요. 근데 대출 이자율인데 그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왜?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담보대출에서 예금 이자를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질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대출 이자율은 밑바탕이 몇 퍼센트를 깔아야 돼요? 3% 깔아야죠. 3%. 3%를 빌려와서 은행이 빌려줄 때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니까 여기 돈이 수박이라 하면 수박을 3,000원에 받아간 거야. 수박 장사가. 그럼 팔 때 요 대출 이자율이 수박 가격이야. 그럼 3% 3,000원에다가 수박 가격이야. 마진 붙여야지 안 붙여야죠? 붙여야죠. 그럼 마진 붙이는 거 알파 이렇게. 알파. 그러니까 3%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알파 붙인다. 여기에 은행이 마진이야. 마진. 그럼 은행이 마진을 1% 붙이겠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 몇 %요? 4%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저에게 3%로 빌려가고 예금자율 그리고 4% 빌려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예대 마진 그래. 예대 마진.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차이 예대 마진. 그럼 은행은 몇 % 마진 있어요? 1%. 이게 은행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 은행의 예대 마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에 역대 최대 예대 마진이 나왔다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장치 막 그러고. 그 대신에 거기 뒤에 나오지. 우리 이용자들의 수수료 가지고 막 장치한다고 나오잖아요. 장치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과 이후에 돈 거래하면 수수료 많이 내고 그랬어요. 요즘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제 여기서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험은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율을 결정 원리를 이런 논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그럼 우리는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지난주에 투자론에서 뭘 배웠냐면 투자자의 요구순위라는 걸 배웠어요. 요구순위라는 게. 그럼 요구순위는
투자자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출이자율이 요구 수익입니다. 신한은행이 저에게 돈 빌려주면서 당신은 대출이자율이 5%입니다 했어요. 5%. 그럼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나에게 최소한 5% 돈 빌려줘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나에게 10억을 빌려줬다. 그럼 은행은 나에게 투자한 거야. 투자. 그런 논리라고. 그럼 이제 이 대출이자율이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수익이에요. 그럼 이제 요구수익을 다시 해서 투자안에서 배웠던 요구수익이라서 요구수익은 무위험률에다가 여기에 이게 위험할증률을 더한다겠어요. 이 말의 뜻,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할증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요구수익은 요새는 투자자의 위험이 높아지면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이 논리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럼 은행이 돈 빌려주는데 은행이 못 받을 위험이 많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진다고. 자, 그거 하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는 이렇게 나누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대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대출이자는 은행이 요구수익이야. 그럼 은행이 요구수익이면 요구수익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의 대가를 주세요. 위험의 대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위험할증률이 높아지고 여기 위험할증률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요거예요. 그러면 대출이자율은 대출자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여기 있잖아요. 대출자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이자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 요구수익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그러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더했습니까? 안 더했습니까? 더했어요. 그럼 대출이자율 결정될 때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은행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만큼 금리를 높여요. 그래서 요 예상 인플레이션 들어간다고 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시험에 나올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이자율 결정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인플레이션만큼 대출금리를 높인다. 그 두 가지요. 근데 이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그럼 뭘까 있을까? 오죠.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이자율이 높아진대. 요걸 내는 게 아니죠.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에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소리야. 어느 경우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가? 그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논리만 아시라는 소리야. 아, 그렇게 되구나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대출자네요. 신한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근데 그 차입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그동안 연체 실적도 많고 소득 수준도 낮고 신용도가 낮고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당신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입자가 소득 수준이 낮다. 연체 실적 등 신용도가 낮다. 그럼 당연히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럼 대출금리는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담보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대요.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했다. 그 담보자산이 아파트야.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저기 등촌동이 있다. 그럼 등촌동 일대는 지금 혐오시설 막 입지하고 그래서 아파트가 떨어진대. 그럼 은행은 이거 봐라. 아파트가 떨어지네. 담보로 제공했다가 가치가 떨어지네. 담보로 받았던 자산 가치가 떨어지네. 그럼 은행이 생각하겠죠. 등촌동은 요즘 계속 아파트가 떨어질 건데 등촌동 것을 담보로 제공했네. 그럼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러면 대출금리 높이겠죠. 당연한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지만. 근데 가장 잘 나온 거 이거요. 대부분 요거요, 대부분. 대부분이 높아졌어요. 대부분.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자, 여기 주택이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인데 은행에서 1억을 빌려줬어요. 유흥자 1억. 그 유흥자 1억이면 대출 비율이, 유흥자 비율이 우리 지난주에 대부 비율 배웠잖아요.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마지막 거의 끝날 때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이다. 대부 비율, 유흥자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타인자본 비율,
이렇게 했어요. 담보인좀 이렇게. 그럼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요? 10%잖아요. 10%. 그럼 좋아요. 두 번째. 은행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9억을 빌려줬다고 해요. 9억. 그럼 대부비율 몇 퍼센트요? 90%예요.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1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억까지 떨어질까요? 어떤 주택가격이 10억이었는데 1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 10억짜리인데 9억을 빌려줬어요. 이거 8억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8억으로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받았을 때는 10억이었는데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8억으로 떨어져요. 돈은 9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차입자가 나 못 갚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돈 못 받겠지. 다 받기는 받는데 요 경매처분에서 받기는 받는데 다 못 받겠죠. 그럼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죠.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저다. 내가 돈 빌려갔어요. 신한은행에서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그러니까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제 안 빌려줘요. 새마을금고 갔더니 빌려준대요. 새마을금고가 이제 3순위야. 그럼 새마을금고는 저한테 돈 빌려주고 만약에 제가 돈 안 갚으면 경매 처분을 해봐요. 그럼 신한은행이 가져가고 국민은행이 가져가고 새마을금고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러니까 후순위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거야. 그럼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 자금 동원 비용 나왔습니다. 자금 동원 비용. 아까 은행이 3% 저한테 돈을 빌려갔죠? 그게 은행이 자금을 동원한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은 자금을 동원한 거야. 동원. 그러면 자금 동원 비용 여기 높아졌다. 저한테 3%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4% 돈 빌려갔다. 그럼 4%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줘야 되잖아요. 자금 동원 비용이 높아지면 대출금이 높아지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설명하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는 대출이자를 결정 원리는 딱 이거 하나만 대출이자 결정 원리는 은행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 뭐한다? 높아진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책은 좀 이따가 이 다음 시간까지 끝나고 볼 테니까 책은 좀 이따 보자고요. 자, 10분 쉬었답니다.